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제도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감사원의 서민주택금융지원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지원 기준이 불합리한 점이 지적됐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제도 문제점과 또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기영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원의 지적 내용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전세자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감사원에서는 17일, 그저께가 되겠습니다. 그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주 내용은 그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저소득 가구 전세대금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국과 이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좀 악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대출 대상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보증금의 5% 정도를 이제 계약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자체장의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아무 그 전세 상품만 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좀 낮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가밀 억제 권역 같은 경우는 네. 그 1억 그 이하의 그 주택인 경우 그 전세 보증금이 1억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의 가밀 억제 권역 이외의 지역 그리고 광역시의 경우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그 외의 기타 지역은 4천만 원 이하의 그 전세 보증금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세대원이 있는 그 20세 이상의 세대주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또 세대주와 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야 되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아주 초저금리가 되겠습니다. 그 2%로서 상당한 그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요. 일단 대출 한도는 자기 그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의 금액에서 지역별로 차등화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가밀 억제 권역 같은 경우는 5,600만 원 이내에서 대출해 주고요. 수도권 기타 지역 및 광역시는 3,500만 원 이내 그리고 그 외의 기타 지역은 2,8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죠. 25.7평 그 이하인 주택. 물론 그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은 15년 동안 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그 혼합 상환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혼합 상환은 절반 정도는 나중에 그 다 기간이 끝났을 때 원금을 전체 갚는 것이고 그 절반은 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원이 전세자금 지원 기준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건데 어떻게 좀 잘못된 건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지역별로 그 보증금 한도가 있다고 차등화해서 기준을 정했다고 했는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 가밀 억제 권역은 그 1억 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의 지역이 이제 6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실제 이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그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되는 이 건수가 전국적으로 그 작년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전세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무려 15.7%나 상승을 했고요. 또 8개 도의 경우도 2007년 대비해서 2012년 말에 무려 그 충북 같은 경우는 43.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별 그 지원 한도, 즉 보증금 한도를 보면 수도권 가밀 억제 권역의 경우는 이 보증금이 2011년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는 작은 금액을 이제 올렸고요. 네. 그리고 기타 지역도 2007년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에 금년도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가는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지원 그 한도는 즉 보증금이 어느 정도 높지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주택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좀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세를 받으라고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 전세자금 대출을 다른 사례로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예. 이번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자 한 110명 정도가 그 돈을 가지고 일단 자기가 전세를 산다고 해서 대출을 받고 네. 바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를 적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이 돈을 바로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또 지나갔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제대로 그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이걸 전용한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공사 직원하고 짜고 임차인으로 해서 일단은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전세금을 받고 나서는 바로 자기가 소유자로 전환을 하는 이런 사례도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감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런 내용을 감사를 하고 또 다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네.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이 되는 늘어나고 거죠. 있습니다. 네.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근로자 또 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 산정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어떤 문제입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나중에 이자 계산할 때 그 일할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네. 날짜별로 따져서 하죠. 왜냐하면 월별로 계산하게 되면은 정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계산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할 계산하는데 이 경우만은 월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에 그것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그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그 월 단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 단위로 금융권에서 계산하고 싶어도 국토부의 이런 규정 때문에 일 단위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은행이 좀 이익을 보고 서민들이 정작 손해를 보고 있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의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면 잘 살펴보면은 국토부와 은행 간의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자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융자 이율이 변동할 경우에는 그 일시상환 대출금에 대해서 변경 기준일부터 변경 이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국민주택 세부 시행 규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이 변동될 경우에는 변경 기준일부터 변경 이율을 적용해서 이른바 일할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토부는 2011년 2월 달에 연 4.5% 이율을 4.0%로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는 연 4.0%에서 3.7%로 금리를 인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은행들은 이 관리 기준과 세부 시행 규정에 따라서 일할 계산으로 이제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경 기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 납입일 다음 날부터 이 변경 이율을 적용해서 사실상 또 월할 계산을 한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들이 세부 시행 규정에서 일할 계산이 아닌 월할 계산을 하도록 2011년 2월 15일 세부 시행 규정 개정을 요구를 했고요. 네. 그 다음 날인 2월 16일 국토부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하위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하위 규정을 개정한 바로 다음 날인 2월 17일
은행에서 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 연이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래서 감사원은 이 같은 그 세부 시행 규정 개정은 그 상위 규정인 관리 규정의 유인 범위를 좀 벗어나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지원 대상 또 악용의 문제, 이자 산정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습니다. 뭐 남은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조금 전에 지적이 됐듯이 일단 그 지원을 할 때에는 적격자에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하고요. 또 아까 그 지역별 그 시장 한도, 지역별의 그 지원 한도를 차등화했는데 네. 이거를 보다 좀 현실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 세입자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제도가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세입자들이 좀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택담보대출 자금을 아주 저리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세입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그냥 전세금 올라가도 그렇게 그렇죠. 또 계속 전세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전세 수요가 많으면 또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세입자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요즘에 그 저금리 시대에서는 네. 전세로 이렇게 그 내놓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로 이렇게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월세 수요자들이 이 전세 자금을 받기 위해서 또 전세로 이렇게 유입됨으로써 결국 이 전세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세로 몰리는 수요가 더 많아질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그런 예.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전세자금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네. 더 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전세금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요즘 전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전세 시장은 계속 지금 전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별로 오르지 않는데 전세가가 상당한 그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상반기 전세 시장이 전국적으로 2.48%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2.48%는 작년 한 해 변동률이 2.46%이기 때문에 이번 그 상반기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오른 것보다 더 올라버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이 2.5%, 신도시가 2.12%, 수도권이 2.67%가 올랐습니다. 지방과 광역시도 각각 2% 이상이 상승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전세 가격이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연속 지금 47주를 네.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하반기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달 전국 입주 물량이 9천 가구로 이제 밑돌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최근 10년 동안 8월 달에 입주하는 물량 중에서 가장 작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세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그야말로 억수로가 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담동의 그 청담자이 같은 경우는 그 전용 면적 27평짜리가 현재 10억을 네. 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데요. 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또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 이율을 비교를 해보면 현재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60%를 넘는, 즉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 한 비율이 60% 넘는 곳이 무려 42.8%에 해당합니다. 네. 2008년도에는 60% 넘는 그 가구가 3.2%밖에 안 됐어요. 그러고 보면은 지금 전세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 심리가 있어야 집을 사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그런 심리적인 그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세로 살자 하는 게 좀 팽배해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공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금리가 이제 지속되면서 이 전세 공급이 줄고 우리 월세 시장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에는 이 다주택자들을 사회적으로 투기꾼이다 해서 안 좋게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주택자 뭐 양도세를 중과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이 전세를 내놓겠다 하는 그 공급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었죠. 그다음에 근래에 한 2, 3년 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1, 2인 가구는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3, 4인 가구가 전세 수요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 4인 가구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우리 아주 작은 1, 2인 가구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재 전세 시장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전세자금 대출의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 전세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커져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전세가가 더 오르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데요.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이 2010년 6월 말에는 한 11조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달에는 24조 정도가 돼서 우리 2배 이상으로 뛴 거죠. 네. 그런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입주 물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지적을 그렇습니다. 해 주셨듯이 뭐 10년 동안 8월에 입주 물량 중에 최저치를 기록하거든요. 네. 전세 시장 당분간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뭐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신규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세가가 올라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구체적으로 보면은 45,890가구입니다. 이것은 2012년이나 2011년에 비해서 이 적은 물량이 되겠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뭐 세종시라든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곳으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되면서 우리 그 전세가가 좀 상승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자금 지원 제도와 전세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8월은 비수기라고 하는데 다음 달에도 꽤 많은 물량이 분양시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8월 분양시장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물량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입주 물량은 아까 준다고 그랬는데 분양 물량은 또 상당히 많습니다. 네. 8월 달에. 그래서 분양 시장이 이축된 그 2009년 8월에 비해서는 무려 220% 증가 물량이 되고요. 2000년대 들어서 8월 달에는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2만 918채로 전체의 한 84%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전국 도시별로는 경기도가 1만 495가구, 그리고 인천, 서울, 충남, 전남, 경남, 부산, 광주, 대전 순으로 물량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많이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8월 하면 여름철 또 비수기로 지칭이 되는데 이렇게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8월 달에는 원래 비수기인데요. 이번에는 이 분양 물량 많이 쏟아진 이유를 근래에 판교를 분양했고 이래 신도시 분양이 있었는데 아주 그 성공적으로 분양이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업체에서는 이 분위기를 그대로 몰고 가자 해서 지금 여름에도 불구하고 많이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판교 일회에서 최고 379대 1의 그 청약 경쟁률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떴다방이 등장해서 1억 원 이상 네. 그 피가 붙은 곳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위기가 가라앉기 전에 빨리 분양을 하자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연말까지 6억 원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구입 시에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년 9월이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을 보면 과거에는 연휴에서 뭐 3, 4일 정도 쉬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무려 닷새 동안 네. 연휴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분양시장 끊겨버리기 때문에
9월에 분양할 것도 미리 당겨서 하자 하는 물량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세제 혜택들 4일 대책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책의 효과는 이미 끝났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지는데 어떤 보완책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 5, 6월 달 정도는 4일 대책으로 약간 주택 거래량이 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불쏘시개 정도 역할을 한 것이고요. 7월 들어서 이 취득세 이제 감면 혜택이 없어지면서 완전히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 발표 자료 보면 지난 그 과거보다 한 5분의 1 수준 정도로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엊그제 국토부에서 그 어느 실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제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 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일 대책은 이 소형 평형 이주의 그런 대책이었습니다. 큰 평형에는 큰 혜택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문제는 소형 주택은 거래가 잘 되고 있고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대평형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과거에는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약발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성만 커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놓으려면 제대로 이 국민들의 심리를 뭔가 끌어올릴 수 있는 좀 강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의 분양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양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그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고 네. 그래서 구매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크게 오를 만한 뭐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주택 가격의 하락에 또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에도 분양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기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